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아동학대 정인이 양부모, 끝도 없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또 다른 이유, 죄값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을까 봐 솜방망이 처벌하면 떠오르는 사건, 조두순 사건입니다. 당시에 주치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 등 반성문을 저렇게 제출하면 감형을 받는구나. 판결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중건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잔인함에 분노해서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값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형량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형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죄값과 다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사건, 바로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던 사건인데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던 사건입니다. 지금의 법감정에 의하면 굉장히 낮은 형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 당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징역 12년은 굉장히 센 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한 사건에서의 최고형은 징역 1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건이긴 했지만 이 사건에서 처음에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감경이 됐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형이 15년 중에서 1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결코 낮게 선고한 형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했느냐였던 겁니다. 당시에 변호인은 주치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검사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무조건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역 12년 선고했던 것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재판이 있을 때 안산지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늦었으면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였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소외가 남다른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약간 그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형을 선고했었는데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주치, 특히나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이 법이 모든 범죄 유형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죄와 그에 따른 처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법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통과한 스토킹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1999년에 처음 발의됐다가 국회 분덕을 넘지 못하고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것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던 것이죠. 그다가 22년 만인 2021년 4월 21일에 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판사로 임관됐을 때와 비교하면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이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세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성범죄의 경우에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이죠.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고소를 유지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었는데요.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족 간에 그냥 야 이런 거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쉬쉬 빨리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변화와 여론 형성과 함께 친고죄와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2012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범죄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비해서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었고요. 신상 공개라든가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들이 늘어났고 불이익 또한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법들도 함께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세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이유가 성범죄 재판,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왜 처벌이 이렇게 약하냐. 반면에 가해자의 경우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왜 나를 왜 유죄로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실제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을 은폐하고 보복하는 2차, 3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군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도 이런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 등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한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저녁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나 군의 폐쇄성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판결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면 유죄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나와야 될 사안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심지어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단지 신분이 군인이라서 군사재판을 받는데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받는 것과 군사재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불합리하게 해석되거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번 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실제로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억울하게 사실은 성범죄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혐의를 벗거나 무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억울하게 몰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고소했던 사람을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고죄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MT를 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부 이제 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불꽃놀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2명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 두 당사자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몇 달 후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도 이거를 한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성이 돌변해서 내가 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됐죠.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게 확정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학생은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받고 특례를 받던 군대 문제도 사실은 취소가 됐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도 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한 번 파탄난 인생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따라서 판사 입장에서 사실은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게 피해자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술이 일관성도 없고 충격적으로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판사는 이 피해자 진술 하나밖에 없지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은 엄벌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무죄 선고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중립적인 장치로서 진술 분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진술 분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전문가에게 일종의 감정을 맡겨서 이 아동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이런 판단을 했다면 조금 더 그 판단에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모든 사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진술 분석의 방법도 도입하는 것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형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반성문 500장 제출. 또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재판 앞두고 반성문을 4번 제출. 아동학대 정인이 양부모가 반성문을 연이어 제출. 그다음에 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형이 얼마 정도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반성문을 저렇게 제출하면 감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판결문을 제대로 전문을 입수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제 입장에서 사실은 판결문 제대로 다 입수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원에 있는 공보 판사들을 통해서 기자들밖에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그대로 실으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고 가공해서 기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성문 제출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보통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성문 제출이 감형의 지적인 이유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형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극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형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양형 기준표에는 반성문 제출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강경 요소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보통 경우에 그래서 이 반성문 제출 진지한 반성 아니냐라고 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성문 몇백 장으로 그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본 반성문 중에는 유행가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반성문도 봤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그 자체의 주안점을 두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오히려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가중사유로 삼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양형이로 되어 있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판사가 임의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적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관을 통해서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면담을 해서 실제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복을 위해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몇 가지 서류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 반면에 탄원서의 경우에는 가해자 쪽에 가족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쪽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 쓰는 탄원서의 경우에는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 쪽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자기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입은 피해가 막중하고 그 반면에 가해자가 반성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선처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에 솔직한 본인의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 밖에서 나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양형 기준에서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5년부터 15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사가 5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5년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냥 믿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문도 사실은 지금 공개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판사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합리적인 방법이냐는 거죠. 왜 내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15년까지 갈 수 있지만 5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인다면 밖에서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라든가 뭔가 유착이 있을 거야. 그런 의심들은 자연스럽게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바로 판결문 공개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판결문을 공개하려면 실명에 되어 있는 부분 다 비실명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이걸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에 들어있는 판결문 때문입니다. 이건 상상도 하실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모든 하급심 판결들이 다 지금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만이 갖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위에 점하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엉터리 판결문도 굉장히 많아요. 사건이 배당받게 되면 우선 판결문부터 검색하게 돼요. 비슷한 사건이 딱 뜨면 비슷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비슷하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양형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판결문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일명 복붙을 하다 보니까 이름까지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사자 이름이 아닌데 딴 사건의 이름이 그대로 써있는 판결문도 간혹 보인다는 거죠. 이런 판결문들이 공개됐을 때 그 비난을 오롯이 본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공개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법원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 판결에 대해서 믿어달라.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 재판하고 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보여주는다는 입장에서라도 판결문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형사와 가사의 경우에는 이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공개를 하더라도 민사와 행정에 관한 판결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추된 법원의 신뢰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상심리학자 김태경입니다. 최근 2차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론, 수사기관, 네티즌? 대부분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그중에는 심지어 친구와 가족도 있습니다. 내 친구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시죠? 대체 어떤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지, 왜 1차 피해보다 더 잔혹하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는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피해는 범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차적인 피해라고 보실 수 있고요. 3차 피해는 범죄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라는 말이 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살인이나 방화, 폭행치상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낙인 찍고 모욕하는 능동적인 가해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그들을 처우하는 수동적인 가해도 모두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왜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알려면 범죄라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나 공포, 불면증, 악몽 등과 같은 트라우마 후유증이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후유증은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즉,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뇌가 손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 후유증입니다. 트라우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스몰 트라우마와 전쟁,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빅 트라우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우리의 뇌 발달과 기능을 방해하는데요. 빅 트라우마는 한 번만으로도 우리 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3단계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은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간입니다. 파충류에게도 있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정서와 조절,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포유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은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인데요. 이 영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 운동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영장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대뇌피질의 가장 앞부분은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공감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변연계의 핵심 구조물인 해마는 학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맞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얼어붙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작용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과 상호작용합니다. 변연계가 자라를 보고 놀라 소뚜껑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전두엽이 저건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야 라고 말해주어서 변연계의 오작동을 멈추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빅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변연계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전두엽의 조언을 받을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잔뜩 놀란 뇌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건의 재발 징후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발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즉, 과각성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오히려 활동을 덜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크기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억에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험한 공포와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 떠오르면 정서적 공황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심리적 생존을 위해 해마의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억이 덜 나야 덜 무섭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에는 완벽하게 사건 기억을 잃는 시민성 기억상실증을 보일 수도 있고 약한 경우에는 자주 몽롱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억이 원치 않는 시기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찾아와서 트라우마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사건 기억을 완전히 잃은 어떤 강간 피해자는 산책 중에 가해자의 몸에서 났던 시궁창 냄새를 맡고는 사건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검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연구진은 강간 피해 후 약 9개월이 지난 PTSD 환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 활동의 감소와 손해 활동의 과잉 활성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뇌의 영상 이미지는 PTSD 환자의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정상군의 뇌 이미지입니다. 색깔이 파랑색으로 짙어질수록 과소 활성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TSD 환자의 측두엽, 그 속에 변연계가 들어있는데요. 이 변연계가 과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손해가 이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밝은 색으로 변할수록 과잉 활성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PTSD 환자 집단에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 증상은 재경험, 과각성, 회피, 그리고 부정적 사고의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경험은 사건 당시로 돌아가는 듯한 경험인데요.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는 경우 다시 범죄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거나 악몽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세상에서는 이미 범죄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세상에서는 범죄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무한 반복되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과각성입니다. 과각성은 생존을 위해 온통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소한 일에도 과잉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성과 관련된 일일 경우 남성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온통 부정적 사고로 머릿속에 가득 차고 끊임없이 그 생각이 반복되는 증상도 수반됩니다. 특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가 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무리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탓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범죄라면 앞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통제감 회복을 위한 고군분투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한동안은 부적절한 죄책감에 대해서 논박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저 연민 어린 목소리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분명 너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꾸 너의 잘못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정도면 됩니다. 사실 많은 말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적인 상태에 있는 뇌는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잘 해석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단 침묵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무관심함이나 냉담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이 오래 지속되면 회복을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건강한 신념으로 바꿔주기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범죄 피해의 분노가 바깥으로 향할 경우에는 세상이 왜 다 이 모양이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향하는 경우에는 죄책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바깥을 향했다, 나를 향했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데요. 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진폭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들, 즉 깜빡깜빡하거나 멍해지거나 과민해지는 양상이 더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복 요인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관심과 지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호기심과 관음증적 욕구, 심지어 2차 가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초반에만 불필요할 정도로 반짝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2, 3개월 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놀란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요. 하지만 당사자는 현재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은 빨리 종료되지 않습니다. 긴 사건은 5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뇌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형사사법 절차에 계속 연루되는 피해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일상으로 돌아와, 그만 좀 징징대. 피해자는 필요로 하지도 않던 관심까지 주던 사람들이 점점 태도가 바뀐다고 지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와 똑같이 그 시간 내내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처럼 피해자가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본인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해서 피해자에게 좀 더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범인은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대부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또한 범행은 대부분 한 번에 끝납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여러 사람의 가해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가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잔혹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을 선택한 공군 역시 1차 피해 이후에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썼죠. 조직을 위해 최선의 방법까지 고민했던 사람에게 조직은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직속 상관은 이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되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상부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중사를 압박했습니다. 트라우마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사건 후에도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많아서 평생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2차 가해는 이러한 성장의 노력을 짓밟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온 영역이 손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분이 손상되는 것이고요. 건강하게 남아있는 영역을 강화하고 돌보면 손상된 영역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이런 식의 말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어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해야 하고 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되 남의 것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인 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끔찍한 수준의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운이 매우 좋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범죄는 피해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범인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는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조장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믿고 신뢰하고 살되 우리 중 누군가가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되면 사적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책임이 오롯이 범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회복과 범죄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험을 드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안 됐다고 여기는 순간이에요. 타인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불쌍하게 만드는 대단히 문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고 자기가 나쁘다는 걸 전혀 모르는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팽배해 있다. 대략 70명에서 150명 정도를 죽였거든요. 죽이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저자인 마사 스타우트 교수는 감옥에서 수감 중인 사이코패스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이 질문에 투자 사기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재소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안 됐다고 여기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고 무방비한 상태로 피해를 입을 확률이 가장 높은 악인, 바로 선량한 척, 불쌍한 척 연기를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이용하는 악인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량한 얼굴로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들. 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가 나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런 형태의 악인들이죠. 왜일까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타인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짜로 불쌍한 척을 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딱지를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관께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쌍한 척, 어떤 어려움이 있는 척을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모냥 빠진다, 좀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약간 민망해하고 창피해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저는 한 20년 전쯤에 지인 한 사람이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고 그 단속을 한 경찰관께 자기의 아내가 불치병을, 자기의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얘기들로 자기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다가 불법적으로 유턴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가 파탄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단속을 하시던 경찰관께서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한번 봐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저라면 좀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기뻐하더군요. 오케이, 딱지 안 끊었어. 단속이 됐을 때는 나처럼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즉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동정연극형 소시오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본적인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은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감과 직결되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건 대단히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지만 악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나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지불하고 빼앗기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허언증과 동정연극의 차이는 뭘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허언증은 관심받고 싶어서 많이 빠지는 증세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얻고 싶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 있는 것에만 연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동정연극입니다. 허언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슬픔을 위장하거나 자기의 슬픔을 가장해서 뭔가를 얻고 나면 재빨리 다른 걸 찾거나 관심을 유발하는데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여주게 되면 자존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렇게 매력 있고 능력 있고 무언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 내가 줄 필요는 없게 되죠. 그런데 동정연극에 심취하는 악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받을 것의 양을 늘려가는데 지쳐가기 때문에 소위 표정연기형 악인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인은 강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약해 보일 줄 아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종류의 악인들은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망치, 톱, 이런 연장,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망치로 못을 박고 톱으로 나무를 자를 뿐 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악인들에게 자존감, 자존심은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존심이나 명예, 자존감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우습고 무의미해 보일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을 이용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가질 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연극이라는 악인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척하는 악인들은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나를 험담하면서 자기의 불쌍함을 ඝ아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둘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고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이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은 나의 험담을 집중력 있게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간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험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도 나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악인이 내 가족이라면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의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혈륜이라면 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적은 느슨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절대 같이 밥은 먹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같이 자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두고 공유하지 않는 것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 이런 종류의 나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길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파국적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죠. 기본적으로 시간, 돈, 관계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재밌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지난 10년 동안 동료로서 저와 같이 범죄에 관련된 연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에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범죄 심리학자 서정환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실 다양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는데 소시오패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소시오패스는 몇 %일 것 같고 그 이유는 뭘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나 아니면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한 4% 정도인데요. 이 북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골든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PCLR,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략 한 0.3%에서 대략 한 1%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근데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질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코패스 특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문화에 따라서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증상이나 특질들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PCLR에 한국적인 폭력성, 사이코패시적인 폭력성이 수렴이 돼야 정확한 한국에서의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중성 혹은 가식성, 남을 잘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은 캐나다 데이터하고 미국 데이터하고 영국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영국에 비해서는 거의 3배가량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볼 땐 2배가량 이상 나타나거든요. 그건 굉장히 현저한 특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 정서성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전체적인 PCLR의 점수를 내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더 많은 비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색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강한 사이코패시 증상을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사이코패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해학적 성격을 가지면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사이코패시, 이 소시오패시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연구자들끼리 이제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학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굳이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분류에 대한 의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결국은 줄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핵심적 특질들이 결국은 수렴이 되는데 구태여 사이코패시나 소시오패시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것이 학계에서의 다수의 이제 의견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사이코패시와 소시오패시는 같다라는 것이고요. 통용되는 어가 뭐냐면 사이코패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든 한국 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그 여성과 이 남성의 사이코패스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여성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이제 엄인숙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남편하고 이제 오빠하고 모친 그리고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끼침으로써 보험을 타내서 그걸 가지고 유흥을 즐겼던, 제가 사이코패스 관련된 책을 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행동적 특성들을 가지고 새로 평가를 해보니까 대략 한 35점 정도로 해서 나왔고 굉장히 전형적이면서 여성적인 사이코패스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가족들에게 적대적 행동들이 나타난다든지 주로 이제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중적으로 이용을 해본다든지 정서상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여성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유영철이죠. 유영철은 테리 번디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나요. 테드 번디가 대략 70명에서 한 150명 정도를 죽였거든요. 픽스라는 연구자가 이제 테드 번디에 대해서 PCL을 적용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35점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유영철에 대해서 이제 수사백서라든지 과거에 이제 프로파일러 있으면서 이제 접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재평가를 해보니까 38점이 나왔어요. 네, 이게 5사람 이상을 죽이게 되면 이제 죽이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행동들을 보였는가, 뮤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체를 절단해 놓고선 그 절단해 놓은 사체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이용하느냐, 과학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역시 유영철이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성향은 몇 살 때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만 3세 이전에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부모하고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든지, 사람의 얼굴보다는 사물을 먼저 직시하면서 더 오래 응시한다든지, 상호 교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3세에서 부모가 좀 기민하게 알아차려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게 되면 좀 많이 사회화가 되면서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특징들이 많이 이제 좀 경감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기능적 사이코패스라든지 성공적 사이코패스 아니면 비범죄적 사이코패스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좀 빈약한 가정에 성장하면서 아동학대라든지 성학대라든지 정서적 방임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더 악화가 되고 트리거가 돼서 범죄적 사이코패스 성장하죠.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포인트는 역시나 3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취약을 하고 나서는 어떤 개입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연구가 보고되고 있죠.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나쁜 악인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중에 원오브 댐이었고요. 굉장히 우울감을 경험하고 정서적인 피해 아니면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40조라고 추정을 해요. 미국에서는 약간 600억 달러 매년 그렇게 많은 수의 사회적인 직간접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 이 당사자 나쁜 악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코패스, 이 절대적인 악도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걸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정서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은 정서를 느끼지만 그 정서를 인지체계라든지 의사결정에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이 이루어지게끔 해주면 그 감정을 잘 반영해서 인지체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